위관 하수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경의 기혈로 지금 분류가 되죠. 네, 그러니까 족태양 방광경 면에 있지만 실제로 족태양 방광경 경혈로 분류되진 않았다.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현재는 족태양 방광경으로 분류돼 있지만 또 이게 시대에 따라서는 명대를 기준으로 족태양 방광경이었던 적도 있지만 아닌 적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거름수 같은 게 그랬고 이렇듯 유관하수는 현재까지는 족태양 방광경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보면 족태양 방광경 면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위치도 여기서 보면 여덟째 등뼈 가시돌기를 기준으로 가쪽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그러면 언제 등장한 경의 기혈인가 보면 여러분 여기 써 있듯이 청근방, 그러니까 당대에 만들어진 청근방이라는 의사에 이미 존재했었던 경의 기혈이에요. 그리고 이 경의 기혈의 다른 명칭을 보면 최수, 이수 이런 말을 써놨잖아요. 이 최자나 이자는 오늘날 우리가 아, 일종의 판크레아스를 지칭하는 해부학적 구조로 한자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위관하수라고 하는 이 표현의 영역은 결국 소화기병증과 관련된 요소가 되겠죠. 우리가 보면 지금 일곱 번째까지 언급돼 있는 이제 경혈들을 이제 소개하는 과정, 그 위에 소개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 허파라고 하는 영역, 그 다음에 심장이라고 하는 영역, 이런 식으로 일종의 큰 분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영역 안에서 또 거름수, 뭐 심수, 이러한 어떤 패턴을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아래쪽은 이제 소화기 기능과 관련된 영역인데 이 영역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뭐 비수, 위수 그리고 여기서 본 것처럼 이제 위관, 하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겠죠. 물론 또 이제 간수나 담수 같은 것도 등장하게 되고 그러한 패턴을 이해하면 이러한 패턴들은 결국 무엇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환원하거나 귀납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척수 분절에 따른 신경 분절과 그 신경 분절에 연결되어 있는 내장 신경과도 연관성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일반 하유의 경외 기혈적인 의미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격수 설명을 드리는데 이 격수는 일곱째 등뼈 가시돌기를 기준으로 하는 동맥에서는 지향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그 가쪽에서 일곱째 갈비 사이 공간을 염두에 두고 뭐 일곱째 등뼈 가로돌기를 염두에 둔다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 써 있죠. 격수는 팔회열 중에 혈회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회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소개하면 인체 구성 물질을 8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거죠. 기, 혈, 뭐, 그 다음에 뭐 장부, 그 다음에 골, 맥, 수,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맥. 이런 식으로 그 구성 요소를 이런 식으로 큰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인체를 구성하는 큰 요소를 이렇게 8가지로 또 다르게 나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뭐 맥회는 스테인 폐경의 태연이었고 장회는 총론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제 장문이라고 해서 족골은 강경에 있긴 하지만 장문이 있고 부회는 장문이고 부회는 음, 중환이라고 해서 인맥에서 이미 배웠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팔회열에 대한 개념들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기는 앞에서 우리가 인맥에서 단중이라고 하는 복장뼈에서 넷째 갈비 사이 공간과 복장뼈가 만나는 공간의 단중을 기회라고 얘기했다면 혈회는 지금 이 격수가 되는 거죠. 혈이라고 하는 특징을 장부론적인 장부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장부가 뭘까요? 간이지 않을까요? 물론 심이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심장 또는 간장. 뭘 또 누구 어떤 학생은 비장이라고 떠올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심이나 간인데 결국 그 지금 격수가 있는 공간이 바로 위로는 심, 아래는 간이 있는 그 중간체예요. 그래서 혈회라고 하는 특징을 여기다가 부여한 것 같고
격수가 또 가지는 형태학적 특징은 뭐냐면 가로막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격이라고 하는 건 사실 가로막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가로막의 연장선상이죠. 앞가슴에서는 가로막의 라인을 5째 갈비 사이 공간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등 쪽에서는 7번째 갈비 사이 공간이 가로막의 선상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잘 보면 갈비라고 하는 거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경사져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예. 갈비 자체가 지금 예, 이렇게 지금 경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쪽 5번째를 위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대략 뒤쪽에서 7번째 어, 영역하고 맞고 그래서 그 안에 가로막이 있고 이제 가로막은 사실은 이제 옆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떠올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가스물이 전체 아래쪽을 이제 가로막이 덮지만 그래도 이제 이 능선의 입장에서 보면 능선의 기준선이 앞쪽에서는 5째, 뒤쪽에서는 7번째 척추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러한 표현들을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증 모델이 가슴 가로막 질환을 염두에 둔다, 혈액병증을 염두에 둔다 등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근육신경 혈관은 이제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면서 자료를 여러분이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학습일지를 이제 좀 뒤늦게나마 여러분 보고 있는데, 약간 참고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난 학기에 저랑 경혈학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학습일지 쓰는 패턴을 충분히 제가 어떻게 쓰면 좋은 평가를 받는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경영학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들은 뭐 형식적인 학습 일지겠지 하고 되게 요약문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합니다. 제가 피드백은 댓글로 계속 남길 건데 자기가 만약에 해당 주차의 학습 일지 평가가 왜 이렇게 나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지 말고 그 점수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서 그 다음 주차에 그런 문제를 반영해서 학습일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한 학기 내내 학습일지 평가 점수가 바닥을 치고요. 근데 학습일지 평가가 바닥치면 배강태 학생 제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다른 학생은 안 들리나요? 다른 학생은 다 잘 들리죠? 제 목소리 다 잘 들리죠? 사실 저는 제가 제 아이패드로도 모니터링을 따로 하기 때문에 화면의 변화나 그 다음에 소리의 문제를 확인하는데 지금 배강태 학생이 안 들린다면 일단 본인의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배강태 학생은 못 듣겠구나. 누군가가 배강태 학생한테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학습일지를 꼭 학기 초니까 일단은 나갔다 와도 됩니다. 배강태 학생. 그래서 학기 초니까 제가 피드백한 학습일지의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어차피 총 8차례에 걸쳐서 학습일지를 제출하는 만큼 한두 차례 좀 미흡하다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학습 패턴이 한 학기 내내 조금 제가 평가하는 기준에 못 미치면 오히려 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받았죠? 라고 하는 오히려 이제 후회나 아니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이제 문의가 오는데 꼭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학습일지를 하되 학습일지는 자기 주도 학습이 진행이 되는지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듣고 저 수업 들었어요 라고 하는 일종의 출석부와 같은 형태의 학습일지는 저한테는 큰 의미를 안 둬요. 평가에서. 그래서
평가를 4개의 단계로 나눴다면 가장 마지막 단계는 학습 일지를 거의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평가 점수가 나가고 제일 좋은 평가는 자기 주도 학습이 되었다. 물론 그때도 조차도 이제 형식은 자기 주도 학습은 학습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걸 소감문이나 요약문으로 작성할 때 그걸 가장 우수하게 평가하고 소감문이 누락되어 있는 학습 일지는 보통 우수하게 평가하고 소감문도 없는 데다가 학습 일지 내용이 그냥 요약문을 써놨다 그러면 이제 보통으로 평가가 될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 또 학습 양도 평가가 됩니다. 뭐 어떤 학생은 20페이지를 학습 일지를 제출하는데 어떤 학생은 2페이지 학습 일지를 제출했다면 제가 20페이지하고 2페이지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겠죠. 물론 20페이지를 쓴 학생 때문에 2페이지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2페이지, 2페이지 정도의 학습 일지 썼다는 거는 자기 혼자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수업 듣고 요약문 썼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편 얘기 드리는 건 제가 따로 여러분한테 학습 자료를 배포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나중에 한다면 시험 공부를 무엇으로 하게 될까요? 결국은 여러분이 스스로 쓴 학습 일지가 시험 공부 자료집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정도의 학습 일지로 시험 공부 대비가 되겠다 생각하면 일단 우수 정도에는 올려놓는데 이런 식으로 학습 일지를 쓰면 시험 공부 아예 대비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 중간 평가든 기말 평가에서 좋은 평가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일단 보통 정도로 평가가 되니까 이런 걸 종합해서 학습 일지가 여러분 2주 동안에 어떤 식으로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했던 학생 중에서는 이런 패턴을 잘 이해해서 학습을 하고 있을 거고 지난 학기에 제 수업을 들어나지 않은 학생은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쓰다가 조금 곤혹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3주차 입장에서 학습 일지를 보면서 좀 그런 문제가 보이는 학생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져 있는 문제점은 꼭 확인해서 보완하길 바랍니다. 댓글로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온 학습 일지가 그 댓글을 보든 말든 난 상관없이 자기 방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뭐 그건 저한테 평가 안 받고 그냥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별로 좋은 평가를 내지는 못합니다. 예. 일단 그런 측면으로 정리를 하고요. 격수의 입장. 근데 이제 이 주변이 사실 잘 보면 가시돌기가 사실은 해당 척추뼈의 몸통보다 굉장히 아래로 경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표의 촉지 기준으로 경혈을 배열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해박적 구조물을 찾는 과정은 달라진다라는 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지 않은 경혈학 관련 이제 그 참고 자료, 어떤 그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일종의 이거 바둑판 모양으로 경혈들을 배열해 놓게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지향의 바깥쪽에 격수, 격수 바깥쪽에 격관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이 배열은 맞는 건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최표면이 경혈이 아니라 그 심부의 특정 구조를 경혈화 시킨다면 특정 구조를 찾아가는 과정은 심부에 있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사자 성어 중에 고어 중에 각주국엄이라고 하는 사자 성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강가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실수로 칼을 떨어뜨렸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칼을 찾으러 와야지 하면서 그 칼을 떨어뜨린 자리를 표시한다고 배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예, 이렇게 흐르는 강물 위에 칼을 떨어뜨렸는데 이 떨어뜨린 자리를 표시한다고 배에다가 표시를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 배에 표시된 밑쪽의 바닥을 살펴본 거죠. 이게 호숫가였으면 뭐 좀 이해가 되겠지만 흐르는 강가였다면 이 행위가 맞는 말일까요? 이걸 이렇듯 각주 주검은 실제 본질의 특징을 보지 않고 겉에 있는 모습만을 보고 안쪽을 살피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를 말하는 사자성어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이 각주구검의 오류를 이 친구 의학을
포함한 경혈학에서 해서 가끔 경험하더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지금 제가 새기기 위해서 표현한 거니까 이런 측면도 고려하기 바랍니다. 물론 격수의 지역은 또 한편으로 갈비 사이 공간에 가깝기 때문에 자입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이 가슴우리라고 하는 공간을 꼭 잘 고려해서 이 가슴우리 안쪽으로 침이 들어가지 않는 이제 모습들을 떠올려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 드립니다. 일곱째 갈비 사이 공간에서 가쪽으로 삼초원이라고 하는 공간에 격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격수, 지향, 격관은 모두 가로막이라는 격자와 관련된 특성의 맥락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 특징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격관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아홉 번째 간수입니다. 아홉 번째 등뼈 가시돌기를 기준으로 찾는 동맥의 경혈이 근축이라는 경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축과 염두에 두고 간수라고 했고 그러면 왜 근축이 형성되는지도 이해되겠죠? 사실은 간수, 근축 또 이제 바깥쪽에 혼문이라고 하는 족태양 방광경 이성까지 경혈을 보면 모두 이 간을 중심으로 하는 특징과 연관된 요소들, 우행적 요소들이 경혈명으로 명칭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사실 여기도 다 가슴우리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비록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가로막의 영역이 여기니까 허파는 여기 있고 아래는 허파가 없어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허파라고 하는 것은 가슴우리 전체에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갈비가 존재하는 공간이라면 허파가 다 있습니다. 다만 그 허파를 위아래로 나누는 가로막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우리가 단면으로 보면 전후의 면으로 보면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가슴우리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등 쪽에 척추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척추에서 가쪽으로 볼 때 이런 영역까지도 우리가 자침을 할 때 가슴우리나 허파의 밑면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간수는 그러한 실질적인 해부 구조를 고려하면서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간과 관련된 한의학적인 그 대상을 병증 모델과 치료 모델로 병증 모델로 설정하고 진단과 치료에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간과 관련한 요소의 대표적 장상적 특징이 눈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요소가 돼 있고 그 나머지 요소는 이 부위가 가지고 있는 간의 실질적인 문제에서 드러나는 병증 모델. 그러니까 뭐 옆구리의 통증도 그렇게 해서 드러날 수 있고, 여기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실 뭐 황달이라든지 아니면 소화기 관련 질환도 간의 문제 입장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 위치 단면을 보더라도 그 허파의 아랫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간수 바깥쪽에서 이제 아홉째 갈비 사이 공간을 염두에 두고 혼문이라고 하는 이제 족태양 경맥에 속하는 경혈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특징들은 간수를 염두에 두고 또 이 해부 구조의 위치에 염두에 두고 병증을 아시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고전 문헌에서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 건데요. 혹시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보는 과정에서 미처 뭐 세밀하게 본 학생은 있다면 알겠지만 백호라고 하는 경혈의 이명이 혼호였어요. 여기 안 나오구나. 그래서 어제 수업 시간에 백호라고 하는 경혈의 다른 명칭을 한번 보길 바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태평성해방, 송나라 때 만들어진 태평성해방에 혼호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삼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삼추 아래는 지금 백호예요. 어. 근데 이 혼호와 혼자가 지금 혼문이라고 하는 이 간수의 이름하고 왠지 유사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혼호와 백호라고 하는 이 경열이 서로 이름이 이 글자 때문에 서로 와전이 되면서 혼동이 올 수 있었다. 실제로 그러한 것이 이렇게 후대의 의학에서 혼동이 오는 바람에 백호의 주치와 혼문의 주치가 서로 섞이는 일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의식의 문제,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포함한 이 의식의 문제와 관련된 병증 모델을 치료하는데 물론 백호를 치료하든 혼문을 치료하든 동일하게 비슷한 패턴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듯 명칭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인상적 경험이 이렇게 연역으로 섞이는 일이 벌어졌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각 경혈의 주치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백호라고 하는 이 삼추는 엄밀히 말하면 기와 관련돼 있었고 허파와 관련돼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패턴이 한의학적으로는 허로라고 하는 증상 그러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일종의 허로의 패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병증 모델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병증의 말단이 어떤 점에서 보면 폐결핵과 같은 현상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여기에 특히 나와 있어요. 허손, 허하고, 시골. 시골이라고 하는 건 거의 죽은 사람처럼 의식을 상실해서 그냥 나뒹굴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 세미코마적인 증상인 거죠. 이러한 상황을 일단 의식을 깨우기 위한 구급혈로서 쓰였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문제가 사실은 이름을 혼호라고 썼기 때문에 이게 잘못해서 아홉 번째 등뼈에 있는 간수의 바깥쪽 혼문의 주치인 것처럼 오해가 돼서 혼문에서도 마치 허로로 인한 이런 문제, 의식의 문제를 치료하는 걸로 썼다라고 이게 벌어진 일이라는 거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간수가 가지고 있는 패턴 안에서도 우리가 한약적 원리로 어떠한 걸 치료할 수 있죠? 간질을 포함한 의식의 문제에 여러 가지의 병증에 활용 가능은 있어요. 왜냐하면 간장혼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간과 정신질환의 연관성을 계속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간수가 치료할 수 있는 만큼 혼문이라고 하는 이 영역도 그러한 특정한 의식과 관련된 아니면 의식 불명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지만 그 개선의 목표가 관과 관련된 병증 모델인 거지 허파를 비롯한 이런 쪽에 관련된 의식의 병증 모델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런 어떤 똑같이 정서적인 문제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 이런 측면의 정신질환 아니면 신경과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담수입니다. 예, 장부의 위치적인 상관성을 봤을 때 간수와 담수를 이렇게 연달아 나열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동맥의 경혈이 열 번째 뭐가 있었냐면 중추라고 하는 경혈이 있었죠. 동맥의 경혈. 왜 중추라는 말을 썼을까? 그러니까 일단 가운데라는 뜻도 있겠지만 우리가 간담의 장상적 의미에 어떤 의미가 있었죠? 여러분 떠올려 보면 이 중정지관이라는
원문 의사학이나 뭐 원전 시간에 이야기 들어봤겠죠? 중정기관. 특히 여러분이 아마 저기 의학인문 장구초론인가요? 거기 외웠다면 이 중정기관이라는 의미 표현, 뭐 생리학 시간에도 한방 생리학 시간도 알았겠지만 간담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의식의 기준이 뭐죠? 결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결정했어. 그러니까 선택이 나한테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 때 이 선택지를 무엇을 선택할까라고 하는 의식의 순간 이 상황이 사실 베네피질에서 이미 있는데 예,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하나의 정신사유의 분류체계를 간담에다가 부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일종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종의 옳고 그름을 나눈다, 뭐 아니면 판단을 내린다라는 의식으로 뭐 중정지관의 결단이 출현한다, 이런 식의 어떠한 표현들이 이런 의미로 존재합니다. 아마 그러한 맥락에서 중추라고 하는 단어를 경열명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한테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인 위치는 이제 이 위치가 가지고 있는 장부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담수. 담수의 바깥쪽은 이제 열재 갈비사이 공간에서 양강이라고 하는 경열을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양강에 대한 병증은 이제 간수라든지 담수라든지 이 영역을 염두에 두되 이제 복부병증을 위주로 쓴다. 복부병증 염두에 갑자기 왜 등장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척수신경의 칠성 분절을 염두에 두고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이미 앞서서 설명했지만 복부의 칠성 분절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배꼽을 먼저 떠올리라고 했어요. 배꼽을 T10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배꼽 아래서 T11, T12, L1 그 다음에 배꼽 위에서 T9, T8, T7, T5, 6, 4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갔죠. 그래서 윗배 쪽은 결국 T 6, 5까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눠 봤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복부병증을 말하는 T10의 라인은 지금 배꼽을 중심으로 한 이 영역이 관련되어 있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물론 또 쓸개는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쓸개 역할은 뭐죠? 실질적으로 현대 생리학적 입장에서도 소화의 분비잖아요. 특히 지방 성분을 분해하는 소화의 분비 작용이죠. 만약에 쓸개 기능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방을 비롯한 동물성 어, 어떤 성분들을 제대로 소화 흡수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도 같이 떠올리면서 간담의 영역도 소화 기능 관련 증상에 쓰이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혼문의 주치에 오류가 이 양강과 뒤죽박죽 되면서 생겼다라고 하는 내용도 문헌 분석에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옛사람들이 정말 완벽하게 문헌을 잘 체계화 시켰다라고 그냥 덥석 어, 믿지 마시고요. 항상 비판적으로 이게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하는구나. 물론 그 오류의 존재를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임상적 실천 과정에 있어서 뭐 혼문이든 양강이든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해서 서로 그런 공통 분모를 통해서 뭐 양강이든 혼문이든 뭐 그렇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만약에 철저하게 이런 공통 분모 아닌 이 영역들을 이해할 때는 이만큼의 서로 다름도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쨌든 우리 선대 의학자들에 의해서 간혹 잘못 기록이 돼서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11째 등뼈 가시돌기를 기준으로 찾는 경혈과 그 사이 가쪽의 갈비 사이, 열째 갈비 사이를 염두에 두는 경혈로서 족태양 방광경 비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11째 이 기준은 척중이라고 하는 경혈이 있었죠. 11째인데 척중. 이 동맥 얘기할 때 척중이 등장하는 거는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한의학에서 척추의 마디를 T1에서부터 세이크랄 5, 세이크랄 4까지를 염두에 두고 척추의 마디를 헤아렸다. 그러니까 콕시스, 그러니까 꼬리뼈까지 염두에 두는 거죠. 꼬리뼈까지. 그러면 총 22마디가 돼요. 22마디의 절반이 11마디가 되기 때문에 등뼈 11마, 등뼈를 기준으로 11번째 등뼈가 사실은 척추의 중심선이 됩니다. 위아래를 나누는. 그래서 척중이라는 기준이 된 거고, 이 척중은 공교롭게도 왜 비수로 배열했을까요? 한의학적 사유에서는 비는 중앙이라고 하는 위치를 선점하고 있어요. 공간적으로. 황제내경 이후의 영향이죠. 비수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앙이라는 입장으로 사실은 이 위치를 중앙토의 입장으로 이렇게 설정하다 보니까 비수가 여기에 등장한 거지. 물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주변은 소화기 기능과 관련된 요소가 있지. 이러면서 사실은 매우 공고해진 건데 이러한 공고해진 거에는 관념적인 영향도 많이 끼었다. 실용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조금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어쨌든 비장, 소화기 병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이 비장을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스플린으로 해석하나요? 이러면 좀 문제가 커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장은 판크레아스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판크레아스적 해석할 때도 스플린을 뭐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스플린은 혈액과 관련한 생리병리를 담고 있는 장기지 소화기 기능을 담고 있는 기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비장 그러는데 혹시 스플린 떠올려서 접근하면은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물론 한의학에도 비의 영역 안에 혈의 영역이 있죠. 비장 비통혈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가 혈액을 통과를 한다. 근데 그때도 이 혈액의 의미는 뭐였죠? 족대인 비경에서 이미 설명드렸지만 혈관 안에 혈액을 저장하는 기능으로서의 작용을 비통혈적인 해석을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혈관 안에 혈액을 제대로 이렇게 담아내지 못하는 병증 모델들을 주로 비의 병증에다가 분류하더라. 그게 뭐죠? 출혈성 병증들을 다 비의 병증 모델로 분류하더라. 그러면 인체에서 드러나는 출혈성 병증들 중에 뭐 여성으로 보면 주로 자궁출혈이나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 인체에서 보면 자반증과 같이 혈소판이 부족해지는 병증, 또는 뭐 혈액이 부족해지는 저혈압 병증, 또는 기립성 저혈압, 이러한 병증들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혈의 특징으로 이해되면 다 비의 병증에다 분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또 비장의 역할을 또 안 떠올릴 수는 없겠죠. 뭐 비장도 사실은 혈액을 깨서 이제 수명을 다한 혈액을 부셔서 흡수하는 작용을 하는 게 이 스플린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또 염두에 두면 한약적 비장의 원리 안에 혈액의 요소가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추론적 해석들은 인체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되게 유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인 거고 여러분이 이러한 의학적 지식을 얼마나 전체적으로 학습을 잘 했냐에 따라서 저와 같은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이 전제가 뭐죠? 어떠한 임상적 경험과 실천을 기반으로 할 때 이런 해석을 적용하는 게 바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적 경험이나 실천이 기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것저것 짜 맞추면 괴물이 되는 거고 임상적 실천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진단과 치료 영역에 필요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해석, 아니면 한약적 해석을 끼워 맞추면 나름 맥락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맥락이 정말 근거를 가지려면 이제 보다 더 현대적인 임상적 근거들을 쌓아서 데이터로 만들 때 이제 우리는 명확성을 가지겠죠. 그래서 비수 이야기할 때 그러한 점을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사실 위 뒤에 비장, 스플린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이 스플린이 이 비수와 관련성이 있다고 얘기해야 될 건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되게 모호한 거죠. 왜? 세부적인 비장은 이해가 되지만 이 비수가 가지고 있는 진단과 치료적인 영역 안에서 보면 이 스플린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족태양 방광경의 비수혈과 관련된 이제 어, 열, 11째 갈비 사이 공간을 염두에 둔다면 의사라고 하는 병혈이 정중선에서 가쪽 3촌에 있죠. 의사라고 하는 것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와 관련된 의미의 맥락, 언어적 맥락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경혈입니다. 다만 부위적으로 보면 위에 있는 어, 그 혼문과 마찬가지로 위치적으로 보면 촉수 분절에 따라서 복부병증의 소화기 병증, 복부에 있는 관련된 장기 병증을 치료하는데 보조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그 족태양 경에 있어서 자침을 할 때 안에 있는 내부 장기의 손상들을 피해야 된다는 점에서 보통 자침 방향들이 직자보다는 사자나 횡자의 특징을 많이 갖는데요. 일단 중국 쪽에서 나와 있는 단면 사진에서의 사자 방식을 보면 주로 갈비 사이 공간을 따라서 횡자하듯이 증거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근데 이제 여러 이제 친구 의학의 임상 실천에 따르면 사자는 하되 그 자침의 방향을 굳이 이렇게 갈비 사이 공간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병증의 특징에 따라서 어, 사자를 하는데 어제도 설명드리고 계속 설명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등에 있는 배수혈을 비롯한 등에 있는 경혈들의 병증 모델들은 내부의 내장 장기나 기관과 관련된 병증일 경우 물론 또 해당 부분의 근골격계와 관련된 병증일 수도 있지만 그런 병증일 때 병증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반응이 하나의 점의 양상이 아니라 이런 영역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역의 양상이 이렇게 좌우로 길쭉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아래로 길쭉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원형으로 이렇게 큰 범위 안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 병증의 모습이 이렇게 길다, 뭐 좌우로 길다, 위아래로 길다, 아니면 뭐 이렇게 방사형으로 동그랗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어제 말한 것처럼 촉진을 비롯한 오감의 기반을 둔 관찰을 통해서 어, 관찰을 통해서 환자의 피부 반응, 환자의 이런 호소, 그러니까 병증의 호소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이 관찰해서 그러한 정상적이지 않은 피부 반응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찾은 영역이 하나의 경혈의 경혈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의 대상화되는 건데 이것을 결국은 이 범위만큼이 자극의 범위가 되는 거야. 치료의 범위가 되는 거야. 일단은. 그러면 치료에 의해서 이 범위가 이게 줄어든다. 그러면 치료로 보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어든다. 치료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변한다면. 근데 이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확장이 되더라. 이렇게. 그러면 병증이 악화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병증 현상을 드러나는 반응의 영역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즉 사자를 한다는 건 뭐죠? 이 영역만큼을 사자한다는 뜻이거나 횡자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내경에도 보면 자침법이 되게 다양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자침법이라고 하는 게 자입 깊이에 따라서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자침의 개수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침의 개수, 아니면 자입의 깊이 또는 자입의 방향. 어, 이런 것들이 모두 자침법의 원리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자침법도 있어요. 하나의 영역 안에다가 자침을 이렇게 네 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개의 방향을 하나의 중심 방향으로 자침을 한더라. 물론 그 반대로 자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침으로 영역을 관통하기도 하지만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러 개의 침을 이런 식으로 영역에 염두에 두고 일종의 자침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들은 이게 친구 의학에서 이제 여러분이 실전에서도 경험할 수도 있고 옛 문헌을 찾아서 정리하는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횡자라고 하거나 사자라고 하는 게 항상 일관된 방향이 있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은 일단 원칙적으로 직자를 피해서 자침하는 걸 원칙으로 보여줄 때 이 자침의 방향은 병증에 따라서 바깥쪽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안쪽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아래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항상 머리에다가 잘 간직하길 바랍니다.